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 수업이 진행되는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제물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주에 수업에 대한 예고를 하고 기본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에 이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건축사라는 공부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인지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축 역사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대학을 시험 보면서 역사 공부라는 게 과연 선택을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왈가왈부하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 역사라고 하는 것도 역사라 하게라고 하는 큰 범주에 이제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역사라는 것 자체가 과거서부터 진행되어 온 사실들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론적인 틀 속에 집어넣어서 다음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건축 역사도 물론 그런 커다란 범주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건축 역사라는 학문이 처음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대에 들어서 시작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한 7,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 역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를 든다면은 건축 역사를 시작을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19세기 말 정도에 이제 한 189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또 연구하게 된 그 동기가 된 것은 역사를 공부해서 역사 자체를 규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의 현대 건축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 역사를 그 학문적으로 배우고 또 익히려고 하는 노력은 미래의 그 현대 건축을 위한 그 자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죠. 다시 얘기하면 현재 입장에 서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갖자는 거죠. 미래라는 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경험들이 필수적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지만, 여러분이 앞으로도 수수히 누누이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아마 입에서 그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겠지만, 르꼬르비지에라든지 브로피우스라든지 프랑크 라이트라든지 가까운 예로 나면 안도 다다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의 작업이 어느 날 갑자기 창작에 의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죠. 다 그 창작의 원동력은 역사 공부 속에서 정리가 돼서 나왔던 것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새로운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과거의 경험에서 얻어나온 그런 것을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환경 속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르꼬르비지에 같은 사람도 그리스나 로마의 여행을 통해서 자기의 건축의 원리를 만들고 그런 사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건축가들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그 과거의 우리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그 바탕에서 한국의 어떤 건축의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확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건축 역사가 어려운 분야였기도 했고, 또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좀 불행했던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건축에서 시대가 올라가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한데봐야 14세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고려시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전의 건축들은 결국 추측이나 아니면 문헌을 통해서 아니면 남의 나라의 어떤 자료를 간접적으로 봄으로써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 역사 자체를 공부해서 뭐 그 사실들을 규명하고 하는 거는 대학원에 와서 석사나 박사에서 논문을 쓰면서 하는 작업이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이 건축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하는 건축 설계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건축에 대한 어떤 예견을 할 수 있는 정보의 틀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페이지의 파워포인트를 이게 어딘가요? 여기가, 이 장소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어디인지 네, 경복궁. 이제 경복궁 어디 있겠죠? 경복궁의 광화문 문 앞에서 찍은 거죠. 문 앞에서 뒤에 이제 흥례문이고 맨 뒤에 있는 게 백악관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냐 하면은 한국 건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환경의 특징을 든다면 뭐를 듭니까? 한국의 자연 환경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연합산에. 지형이 없잖아. 네? 지형이 뭐가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 옆에 학생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매일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익숙해 있으니까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국 건축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공부를 꼭 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될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그런 문화의 한 부분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신체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그 작업들이 이렇게 분출돼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지형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그 중에 하나죠. 지형이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 나라죠. 가장 한국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입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산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야라고 이렇게 무한한 어떤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있을까요? 아마 전라도 강진이나 뭐 이런 저쪽에 그 농지가 많은 동진강 쪽 이쪽에 가보면은 약간 그 평야가 이렇게 좀 전개가 되고 산이 거의 안 보이는 환경이 있지만, 그것도 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규모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건축하고는 굉장히 특별한 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연으로서의 어떤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건축이 이렇게 놓여지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건축에서 보여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것을 우리 선조들은 아주 잘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산과 어떤 건축과 그다음에 사람의 시점과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장에다 이거를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할 얘기고요. 강의 목표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한국 건축의 변천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하나는 한국 건축사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인지시키고, 후반부에서는 건축 유형별로 시대적인 변화와 특징을 소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건축사를 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02년도에 이제 한양대학을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고 있는 것은 저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건축사 책을 보면은 쭉 시대적으로 나눠 놓은 것도 있어요. 원시 시대, 그다음에 삼국 시대, 고려 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그 시간 속에서 건축 행위가 일어났던 것을 다 섞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예들이 일반적인 책의 기술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는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시 시대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그 시대가 짧고 또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거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써보고 싶어도. 대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고, 우리가 또 현재 지금 막 보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많이 이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형평성의 어떤 차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그럼 건축의 좀 유형별로 좀 나누어서 보자. 물론 그 유형의
어떤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오늘의 입장에서 만든 겁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런 틀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물론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뭐 학교 건축이다, 아니면 뭐 관아 건축이다, 궁궐이다, 무슨 사찰이다 이렇게 나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그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것을 통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수강을 받는 학생들한테는 더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첫 번째 기초 지식을 인지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축사, 한국 건축사는 이 수업 한 번 듣고 나면은 5학년 졸업할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강좌 같은 게 열리는 걸 가서 수강을 하든지 뭐 한국의 재발견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책을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 한국 건축에 관한 기초적인 그 지식이 담겨져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유형별로 나누어서 시대적인 변화를 이제 얘기를 한다. 궁궐 건축이다. 그럼 궁궐 건축이 등장한 시기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궁궐 건축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되어왔고, 배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어떤 문헌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뒤에 산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책이나 사진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전통 건축은, 현대 건축도 마찬가지게 되겠지만은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아무리 미사력을 써서 설명을 한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보던 것을, 사진으로 많이 접하던 것을 뭐 일본에 가서 안다다도 설계한 건물을 보니까 이 책하고 너무 다르더라. 인상이 다른 거죠. 사람의 느낌이. 왜냐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은 사진 찍을 때처럼 아주 좋은 환경,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빛이 좋을 때 찍히는 것만 그 건축물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건축물은 사계절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흐린 날에도 서 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있고, 추운 날에도 있고, 더운 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라는 것은 계절 속에 놓여져 있고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느 한 시점만을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장 답사라는 게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건축하는 학생들한테는. 건축가와 여행이라는 그런 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읽어보시면은 왜 건축가들이 여행을 가고 그럴까? 결국은 현장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이 어떻게 놓여지고 그 사람의 설계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글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전통 건축에 대한 현장 답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장 답사도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체험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몇 해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그 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다고 신문에 많이 보도된 거를 봤을 겁니다. 정자를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학생들이 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들이고, 굉장히 다 중요한 부분들은 다 목수들이 와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드린 대로 도구들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톱을 잘못 쓰면은 뭐 이런 얘기해서 뭐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목수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익숙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간단한 실습을 하나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나 여자나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나오기 전에는 뭐를 합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 화장품 같은 걸 바르고 이제 몸을 단정하게 하고 나오죠. 옷을 색깔도 맞춰보고. 마찬가지로 건축물도 마지막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색을 칠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단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채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단청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단청 실습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사고가 나도 그 단청에 쓰는 안료를 직접 마시기 전에는 큰 일이 날 이유가 없어요. 판에다가 붓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 작업 절차 같은 거를 배워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경비가 많이 안 들어요. 양으로 뭐 만들면은 저희가 이제 7층에 올라오다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공포가 한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부재가 이렇게 만들어 1대1로 만들어 있는데
그게 한 6년, 5년 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거 3개 만드는데 거의 5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습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단청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간단한 실습을 하나씩 하고 그 만들어진 물건은 여러분들이 다 기념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건축에 대한 계승 방법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겁니다. 건축과 환경의 상호관계와 현실적인 보존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전통 건축의 계승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배워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현재 작업에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뭐 작업을 하는 거에 반영이 돼가지고 저거는 한국 사람이 지은 거고 한국적인 어떤 그런 맛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지어지는 하이테크 건축들을 보면은 그것은 어느 나라에나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어느 환경에서나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의 장단점들을 취해서 현대 건축에 활용하는 어떤 눈을 기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기 위해 기초 자료를 준다. 기초 자료라는 건 뭐냐면은 이 파워포인트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참고문헌 목록도 만들어주고 기타 어떤 그 관련 도면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한국 건축에 관한 자료가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마 저희 연구실에 웬만한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실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0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동안 한국, 중국, 일본에 관련된 고건축 자료들의 상당 부분을 저희가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 어느 대학에 못지않게 그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의문나는 것이나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저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찾아서 없는 것은 찾아서라도 제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한 유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역사 변화의 설명을 통해 정확한 비판의식과 평가의 안목을 갖는다. 고건축을 보면은 다 그거 같아요. 근데 실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거는 잘 지어진 건물이고 이거는 엉터리로 지어진 건물이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눈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건축과 환경의 관계를 체험한다. 그 건축이 어떤 환경 속에서 놓여져가지고 바라다 보는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은 앞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그 공부를 하면서 이 건축물의 정면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도면을 그릴 때 뭐 측면을 그린다, 정면을 그린다, 아니면 뭐 단면을 그린다, 또 아니면 시도를 그린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없었어요.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았다고. 근데 그 정면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지금 여러분이 정면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죠. 앞에서 건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면이라고 그러고 엘리베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서양에서 정의 내린 거니까 그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의 건축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반대 방향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에서 어느 방면의 산과 들을 바라다 볼 것이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풍수라든지 이런 그 개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이해를 시키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사찰에서는 그것이 정면이 아니라 이것이 정면이 돼야 되고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지 뭐 그런 논법들이 한국 건축에는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환경과 건축의 관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한국 건축사에 대한 현실적인 가치와 계승의 방법을 판단한다. 우리가 좀 전에 한 얘기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배워서 그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활용이 돼가지고 2차적인 생산물로 다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건축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이제 일본의 그 건축들을 서양 건축가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죠. 그래서 브루노 타우토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와서 일본 건축을 찬양을 하고 글을 쓰고 자기의 실제 작업에 그걸 반영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애석하게 외국에서 와서 그런 것을 발견해 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건축가로서 발견해 준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미술사를 하는 사람들 또는 뭐 도자기 같은 거를 갖다가 수집하는 골동품 상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건축의 어떤 그 묘미들을 갖다가 기술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얘기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구체적이지 않고 이제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얘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건축의 뭐 아름다움이라고 한국의 뭐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뭐를 우리가 많이 들고 있나요? 여기 앞에 앉아서 자꾸 미안한데 앞뒤로 하나씩 한번 여기 한번 해주세요. 응? 응? 여백임, 그렇지. 그런 것들 여백임이라는 건 건축에서 그럼 여백임이라는 게 과연 뭐냐? 굉장히 애매한 거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쓰기도 어렵고 뭐 굉장히 이 추상적인 어떤 이런 말들이 많죠. 또 뭐 선이라든지 뭐 선은 약간 좀 구체화된 거지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한국 건축사가 한국 건축이 현대화를 하고 현대적으로 적응해서 가는데 많은 장애물로서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이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서 이게 설명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런 그 작업에 대한 방향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4가지 측면의 강의 목표를 두고 이번 학기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의 내용을 각 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들은 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니까 설명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참고문헌 과정을 고건축 문헌 자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주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규장과학의 답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아마 이 수업 뒤에는 다른 수업이 물려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3시부터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앞에 수업이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한 3시 15분 정도까지 규장각 앞에 모여서 답사를 하고 거기서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서는 이제 가장 개론적인 얘기고 하지만은 한국 건축의 역사 변천과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역사 변천은 우리 기존의 한국의 역사 변천하고 같은 그런 방향의 흐름을 갖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시대별로의 특징 내지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이 가지고 있는 통합된 특징이 뭐가 있는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고려시대 건축이 가장 오래된 건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한국 건축의 한국 역사에 5,000년 동안 지어왔던 집을 한두 마디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모순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건축사 책을 보면은 한국 건축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이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건축물이 제일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의 건축물이 또 조선시대의 그럼 전반적인 건축이냐 1392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0년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 전체를 또 아우르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16세기 이후의 건축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건축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시 얘기하면 조선시대 건축의 특징을 우리가 더 유추해가지고 이전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건축이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대칭이에요. 배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축이 불명하고 뭐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메트리 같은 거로 되어 있지 않은 게 한국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럼 과연 이게 한국 건축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왔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비근한 예로 경주에 지어진 사찰 배치만 보더라도 아주 기하학적인 배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언젠가는 이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배치의 개념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이제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에는 네 번째 주하고 다섯 번째 주에는 한국 건축의 기초 지식해서 용어와 재료 구조, 그다음에 발굴 실측 복원, 어떤 공사 현장에 대한 집 짓는 과정 이런 것을 2주에 걸쳐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용어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은 이 전통 한국 건축사에서 나오는 많은 용어들은 실제 생활에서 안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이 설계할 때 그럼 활용이 되냐? 설계할 때도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을 벗어나면은 쓸 일이 없는 거죠. 굳이 자기가 답사를 가가지고 뭐 안내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문화재 안내판의 해설판을 보기 전에는 그 용어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좀 외워줘라.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주문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시험에 출제를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는 뭐 시험을 대비해서라기보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좀 여러분들이 보건축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둬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모구원이라고 하는 공사 현장에 대한 그 비디오 감상이 있는데 이것은 모구원은 어디 있는 건물이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송광사에 있는 요사체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거를 지을 때 공사는 처음부터 완성될 때까지를 다 비디오로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유일한 건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전통 건축에 대한 자료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은 이 자료가 지금 제일 좋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중간중간을 건너뛰어가면서 한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에는 보건축 현장 답성이 변화가 있어서 경복궁 내지는 복원 현장, 경복궁에도 많은 복원 현장이 있어요. 남대문도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 그런 현장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좀 가서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우리나라 대목수 중에서는 지금 가장 유명한 신웅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신웅수 대목장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좀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해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려고 저희가 이제 예약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최근에 이제 광화문도 복원을 하신 분이죠. 경복궁의 대부분의 정답을 이제 그분 손에 의해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초청 강의를 해서 이제 강의실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현장이 더 중요하니까 현장에서 신웅수 선생님하고 같이 현장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에는 조명 그리는 거와 단층 필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보고 중간고사는 물론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문제를 예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저는 항상 지금까지 여기 학교에 와서 제가 가르쳤던 모든 수업은 시험 문제를 사전에 예시하고 예시한 문제 중에서 제가 그 시험 당일날 선택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예시 문제를 한 15개 주고 그 중에 한 5개 정도를 시험 당일날 선발해가지고 답을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답안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문제만 열거를 하고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만드는 거죠. 매년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매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답안지를 잘못 만들어서 전체를 틀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매년 그렇더라고요. 꼭 그렇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고 정말 자기가 답안지를 만들어라. 남의 거는 참고를 해라 그래도 누군가가 이제 한 사람이 만들면 그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제 막 이렇게 수험을 틀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험은 중간고사도 그렇고 기말고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주고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답안지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고 와서 그 답을 이제 선별된 답을 문제를 갖다가 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한번 배웠던 것을 좀 더 리뷰를 해서 한 번이라도 좀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아예 포기를 하든지 그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섭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인지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 답안을 미리 문제를 미리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부터 15주까지는 유형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주거와 촌락, 성시와 구른걸, 그리고 관화, 종묘와 사지, 그리고 능묘. 그 다음에 종묘, 사지, 원부단에 대한 현장 답사가 있고, 문묘와 향교, 서원. 그 다음에 성균관에 대한 답사, 그 다음에 원림과 누정. 이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저는 잘 안 쓰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성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림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림이 성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은 한자로는 이제 성시라는 말이 이제 도시라는 뜻으로 옛날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었거든요. 원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원입니다. 정원. 여러분이 잘 아는 정원. 영어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를 옛날에는 원림이라고 불렀거든요. 여기는 원림이라고 제가 썼고, 성시는 시티, 도시를 의미합니다. 서울이나 뭐 대구나 부산 이런 도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의 뜻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사가 좀 여러 차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중요한 건축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좀 중요한 걸 봐야 되니까. 서울에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학교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고건축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에 국가의 최고의 건물들을 다 서울에 지었거든요. 궁궐이 가장 제일 좋은 건물이고, 종묘가 그렇게 좋은 건물이고, 그다음에 문묘 같은 거, 성균관 같은 것이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서울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전철만 타고 가도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도 보면은 경복궁을 뭐 처음 왔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소풍하고 뭐 처음 왔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가까운 데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제 중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학교 옆에 중교 유명한 그 정원이 있었어요. 원명원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정원이 있는데, 그 청와대에 유학 간 학생들이 그 정원에 갔다 온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가깝다고 나중에 가지 하다가 결국은 졸업하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뭐 편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문제죠. 자기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물이 존재 가치가 다시 남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참고문헌을 몇 가지 제시를 하면은, 이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참고문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책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것까지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뒤에 이제 다시 목록화된 그런 자료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그 보유섭이라는 분이 쓴 한국미술사 초고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일제시대 때 나왔던 그런 책인데, 한국 건축사를 전반적으로 처음 조명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미술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지만 한국 건축, 우리나라 건축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섭이라는 분은 물론 건축사학자는 아니고요. 역사학자이자 미술사학자, 미학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탑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좀 일찍 초기 상황을 본다면 한국 미술사 초고가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 건축의 역사 김동국 선생님이 쓰신 책은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 건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널리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건축사 책 중에서는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분을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서술책이나 이런 것들도 차이점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세 번째 있는 한국 건축사라는 책은 한 분이 쓴 게 아니라 한 서너 분이 공동으로 집필을 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한 챕터씩 나누는 집필한 거라 아마도 우리나라 건축 역사학자들의 시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나머지 책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건축사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저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한국 건축사를 보고 싶다든지 이해를 하고 싶다 한다면은 아마 이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 용어라는 책과 맨 끝에 있는 한국 건축 답사 수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유용할 것 같아요. 그 책은 이 답사 수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수첩이에요. 그래서 그 답사가 그럴 때 유용하게 포켓에 집어넣고 가서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용어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면,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건축사 공부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풀어놓은 그런 용어 사전이 잘 나오게 있습니다. 김항식 선생님은 명지대학교의 지금 건축과의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다 하면은 김동욱 선생님 책이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쉬운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답사를 갈 때는 건축사 수첩이라는 책을 한번 들고 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답사를 가서 뭐 이렇게 저건 무슨 부제지 뭐 이런 의문이 날 때는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 용어라는 책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참고문헌은 이런 것이고요. 저희가 수업을 하는 것은 이 중에 어느 한 책을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정에 대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은 나중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포맷, 그 리포트를 내는 형식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 그 과제 1에 있는 한국의 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의 누화정이죠. 한국의 누화정. 모자가 나왔는데 누화정이라는 책인데 이거 허균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허균은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아니라 그 민예 우리나라의 민예품 같은 거 미술사를 연구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저 허균 선생님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모시고 있던 그런 상사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 태촌이라는 곳에서 한국민예연구소라는 걸 운영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특히 저분이 쓰시는 글들을 보면은 상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만들어 붙인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요. 손잡이를 만들어도 다 그 손잡이에 어떤 이유, 어떤 상징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문양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가장 많이 설명을 해놓으신 분이 허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좋은 책을 쓰셨어요. 한국의 누와 정이라는 책. 누라는 것은 누각으로 된 거고 정은 정자를 뜻하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의 발길을 따라가는 우리건축 답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최종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연말에 나온 책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최종현 선생님은 저의 은사님이기도 해요. 제가 이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사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죠. 현재는 3층, 우리 그 과학기술관 3층에 도시공학과에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도시 역사를 주로 가르치시고요. 올해 8월 달에 이제 안타깝게도 정년퇴임을 이제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쓰신 그 책이에요. 그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답사 다니면서 남겼던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집대성한 2권짜리 책입니다. 책값이 좀 비싸서 아마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 있으니까 와서 빌리든지 아니면 서점 도서관에 좀 있으니까 그 책을 가져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과제는 제가 재작년에 한번 내보고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내보는 건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개인의 공간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력서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이 한양대학교에 와서 학교를 다닐 때까지 체험했던 그 건축과 공간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내는 겁니다. 지금 가서 이제 다시 느꼈던 생각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제 뭐 태어난 곳이 병원이면 산부인과 병원이면 그 산부인과 병원을 지금 다시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옛날에 그 어머니가 마침 찍어놓은 게 있으면 좋은 거죠. 가서 한번 보고 초등학교도 가보고 중학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자기가 가본 시장
뭐 아니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 뭐 하숙집, 이사 갔던 집,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공간들을 전부 추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글로도 정리하고 사진으로도 정리하고 또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과 지금 사진과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같이 적어놓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과제를 내고 나서 집에 이렇게 사진첩을 막 들춰다 보니까는 제가 초등학교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통지표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통지표하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얘기하면 한 50년 전에 한 45년 전에 살았던 집이죠. 그런 사진은 뭐 흑백 사진으로 아주 작은 조그만 사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시 여기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길이 나가지고 옛날에 흔적들은 다 없어지고 그런 걸 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고 들어왔는데 왜 이 과제를 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건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산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 이상으로 창조력을 발휘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자기가 익숙해 있던 공간에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여러분하고 똑같은 2학년 때 최종훈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 설계를 가르쳤어요. 그때 저희한테 냈던 과제가 뭐였었냐면 자기 집을, 자기가 사는 방을 실측을 해서 도면으로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과제고 그 다음날 과제는 그 집의 불편한 것을 개선해가지고 도면으로 다시 그리는 게 두 번째 과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모형으로 내는 거였는데 그 과제를 하면서 내 방을 이제 실측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방의 공간이 평생 제가 건축하는데 공간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한번 그걸 하고 나니까. 가장 오래 살고 익숙해 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해보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그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 과제를 여러분들이 좀 충실하게 잘 해서 내면은 그것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한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샘플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가면서 연구실 정리를 하고 가면서 어디다 놨는지 지금 찾지를 못했거든요. 찾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 된 거를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좀 뽑아놨었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옛날 신구,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도 이렇게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감상도 쓰고 왜 변화가 됐는지 변화의 요인도 이렇게 써놓고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또 몇몇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이렇게 해왔어요. 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죠. 아 선생님 전 집이 저 제주도인데 어떡합니까? 중간고사까지 이제 내는 거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숙을 해서 뭐 하숙한 집을 가서 이제 뭐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서 뭐 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료는 저만 보는 거니까 봐야 저희 연구실 학생들 정도가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에 그런 침해가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만들어서 내면은 그 중에 좀 본인의 의사가 공개를 해도 괜찮다 하면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전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과제가 이제 기본적인 과제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건데 왜 이제 도면을 그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1학년 때는 뭐 손으로 뭐 작업을 했을 거예요. 아마 2학년 때도 초기에는 손으로 작업을 하고. 근데 앞으로는 손으로 작업할 기회가 없어요. 다 CAD로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사회에 나가도 설계사무실에 도면이 제도판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다 이제 그 CAD, 컴퓨터 속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건축가가 정작 돼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작업 인부하는 사람들한테 지시도 하고 뭐 디테일을 현장에서 막 그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할 능력을 이제 상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손이 해야 될 능력을 인간들은 가면 갈수록 다 상실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서 할 일, 그 다음에 이빨도 뭐 기계가 닦아주니까 저는 또 살도 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자판들이 있는 거. 이 정도 외에는 지금 할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도면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도면은 아닙니다. 이 도면은 너무 간단해서 좀 더 복잡한 샘플로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더 복잡한 도면을 프리핸드로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면서 구조에 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선진국이고 과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이런 도면을 아직도 손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리는 걸 원칙으로 해놨어요, 다. 아직도 이 캐드나 이런 거로 고건축 도면을 그리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거기엔 분명히 그것이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도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 설계나 이렇게 하는 거 가서 보면은, 물론 저는 설계를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가서 보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도면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축 도면이라면 좀 건축 도면다운 기본적인 어떤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뭐 투시도 몇 장,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이렇게 짜집게 해놓은 거 몇 개, 뭐 이런 거에서 공간에 대한 거를 뭐 이해도 잘 안 되는, 뭐 단면도가 없는 학생도 태반이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이거 한 장 그려본다 해서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것을 한 번쯤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는 나중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실하고 수원에 가면은 이제 화성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수원에 화성박물관이 있는데 이 화성박물관하고 저희 연구실하고 공동으로 금년 2011년 10월에 건축 도면 전시회를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개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상당히 많은 양들의 도면들을 전국 각지에서 좀 수집을 하고 수원에 관련된 도면들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림 그릴 때 쓰는 이 도구 같은 것도 수집을 해서 이때 저희가 전시를 지금 할 겁니다. 그때 아마 초청장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서 과거의 도면하고 지금의 도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전혀 다른 캐드의 도면과 손으로 그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오브라든지 로트링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오브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오브는. 로트링은 저희 때 막 새로 나온 제품이었고요. 도면을 그릴 때는 이제 이 독일제 로트링이라든지 일본제 로트링 같은 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선 굵기마다 다 있었어요. 뭐 0.1mm, 뭐 0.5mm, 뭐 1cm 이렇게 해가지고 1cm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각각 해가지고 선 굵기마다 이제 로트링 이 구멍이 다 다른 게 있어서 그거로 다 이제 도면을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로 하니까는 이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 변해버리고 근데 지금은 또 여기서 이것도 다 없어지고 이 캐드로 도면을 그리니까는 단지 균질한 어떤 그런 성격들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손으로 그리는 어떤 그런 멋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맛이 다 없어진 거죠. 손의 기능도 다 상실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때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와서 그 도면들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왔고 어떤 식으로 느낌이 다르고 뭐 이런 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제가 이제 하나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청 실습을 하게 됩니다. 문양은 뭐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그런 단청인데 나무 판을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줄 겁니다. 그럼 그 사포로 깨끗하게 면을 닦고 이 문양에 이제 문양이 그려진 종이를 나눠주면은 종이에 구멍을 다 내서 저렇게 이제 타분을 하고 이걸 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조개가루 같은 거를 두드려가지고 문양을 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평가를 받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몇 해 전에는 저희가 이 단청 실습했던 것을 가지고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방문한 외국인들한테 기념품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학교에서 나오는 넥타이, 뭐 시계, 무슨 볼펜, 아니면 뭐 수첩 같은 거를 줬는데 건축가가 좀 색다른 기념품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준 적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하고 아주 그 색다른 기념품이라는 인식들을 하게 됐어요. 그건 이제 지금 다 썼고 올해 새롭게 주문한 거는 애련정이라고 하는 그 정자가 있어요. 조그만 정자. 창덕궁에 가면 있는데 그 정자를 그 스틸 판에다가 이렇게 레이저로다가 만들어서 입체 모형을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건축가에
그 기념품으로 만들었어요. 새로 주문을 해서 오시는 분한테 좀 나눠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단청 실습을 이제 하게 되고, 물론 재료나 이런 건 전부 저희가 제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중간에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양이 없는데, 붓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사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물감이나 나무판이나 뭐 이런 거는 전부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단청 기능장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도우미로 청해서 저희가 실습을 할 건데, 하루 안에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하면은 뭐 하루 안에 완성이 되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건물의 마지막 표면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저희가 4월 29일 날, 이게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일본의 단청으로 아주 제일 유명하신 선생님을 한번 저희 과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금요일 날 이 특강 시간에 한번 들어보면 일본의 단청하고는 또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금요일 날 오전 시간에 저희가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별도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습이 이제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답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뭐 저희가 다 찍은 사진인데요. 예를 들면 뭐 저쪽에 사직관이라든지, 여기 지금 광화문은 지금 복원이 다 끝났죠. 근데 아직은 그 안에 공사들이 좀 남아있고 주변 공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환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복궁이라든지, 뭐 덕sul궁, 그다음에 뭐 성균관, 창덕궁, 뭐 종묘 이런 데를 시간이 나는 대로 이쪽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일반 관광객이 보는 곳을 포함한 비공개 지역까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창덕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 일지킴이 운동에 가입을 해서 학생들이 하루는 가가지고 벌레 같은 거를 들고 건물 청소하면서 그 내부를 보는 그런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가능하면은 이런 곳은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건물이랑은 다 항상 외부에서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내 공간에 들어가서 또 보면 다른 맛이 있어요. 또 책이나 이런 데 서술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는 활동도 가능하면은 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결석하면은 5점씩 감점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결석은 이번 주는 아니고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3회 이상 결석한 학생은 본인이 수강을 하고 싶어도 와서 앉아 있어도 어차피 점수가 안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3번 이상 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물은 저렇게 4가지를 합쳐서 40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독서 리포트는 5점씩 하고, 공간이력서 10점, 도면 복사 10점, 단청 실습 10점 해가지고 40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까 20점씩 해서 성적을 좀 골고루 분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혹시 낭패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부터는 성적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퍼센테이지를 다 이렇게 정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저는 학점은 좀 가능하면 잘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받은 점수가 나중에 평생 동안 자기를 발목을 잡고 다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실수를 갖다가 이제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잘 주려고 하는데 아마 그 퍼센테이지로 정해지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그 A 점수에 분포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지고 하위 분포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내사에 과제물이나 또 체크나 이런 거를 필수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늦었지만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은 여러분들 몇 학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79년도에 한양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70년대 마지막 학번이 되는 거죠. 84년도에 건축과를 졸업을 하고요. 원래 83년도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제가 1년 동안 휴학을 했었어요. 군대를 가느라고. 그 당시에는 6개월짜리 방위가 있어가지고 저는 6개월 방위를 가면서 1년 쉬고 다시 복학을 해서 80학번들하고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과에는 김재준 교수님이 저랑 동기고요. 최창식 교수님이 저랑 졸업할 때 이제 같이 졸업을 했고, 안산 캠퍼스에 가면은 거기도 한 두 분 정도, 김용순 교수님이라는 분하고 노상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희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가 4사람이 지금 건축과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학번이 지금 학부장 하고 있는 전한종 교수님하고 노승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3명이 지금 이제 또 3학번인가 같은 동기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6년도에 제가 석사를 마치고 석사할 때 이제 지도교수로 하셨던 분이 최종현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세요. 그때 이제 제가 한국건축사로 논문을 썼어요. 한국건축사 중에서도 경상도에 가면 이제 그 통도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 통도사라는 사찰에 대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이걸 쓰면서 이제 절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살은 적이 있습니다. 절에 대해서 이제 그때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스님들도 좋은 분들도 많이 뵙고 논문도 잘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 후에 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대만에 있는 국립대만대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중국 도시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하고 수교가 안 돼 있어가지고 중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때 당시에 아까 그 최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보고 대만으로 유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어 공부를 가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갈 때 그 최종현 선생님이 저한테 자네는 가서 한 10년만 있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10년 있다가 제가 비교를 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유학을 가라고 그럴까? 가능하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야, 빨리 가서 학위를 마치고 와라 이러는데 10년이면 뭐 세월이 강산이 변하는 시기를 가서 있으라고 할까 했는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는 정말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98년도에 국경에 있는 청와대학에서 그 박사학위를 하고 왔습니다. 학위 논문은 조선과 명청시기 건축 문화의 교류와 비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했죠. 그래서 저 당시에 청와대학에서 외국인 중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뭐 이렇게 자랑이 아니라 뭐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첫 번째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뭐 시간 강사도 좀 많이 했었고요. 여러분들 와서 1년 동안에 뭐 한 10개 이상 대학을 가서 시간 강사를 했어요. 할 때는 뭐 야간 우등을 타고 광주에 갔다가 뭐 새벽차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고 인하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정식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 지금 한양대학교에 와서 7층에 있는 방에서 동아시아 건축 역사연구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공부도 하고 무역 프로젝트 같은 것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흥미로운 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이 예전에 우리 과의 원로 교수님이시죠. 돌아가신 고 이해성 명예 총장님이 계신데 그 총장님이 쓰시던 방이었거든요. 그분이 또 저를 지도하셨던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 방이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책 같은 거는 제가 몇 개 뭐 이렇게 저서는 별로 없고요. 번역한 책들, 중국 책들.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거의 없어서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치중을 했습니다. 많은 번역서를 이제 내보려고 했었는데 뭐 여의치가 않아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대략 뭐 저 개인적인 배경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희 집 애가 그려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뭐 특징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살을 좀 찌워라. 살을 찌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런 그림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저하고 저희 옆방에 계신 선생님하고 두 분 거를 이제 그려줬어요. 이번 교수님 한 분 계시죠? 동민 교수님과 그분하고 저랑 두 개 그려서 하나씩 나눠가지고 수업 시간에 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략 저 개인적인 그 입장은 이런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 그 이론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보냈어요. 박사를 다니고
이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뭐 이러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설계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에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실의 대학원생이나 설계 선생님들한테 이제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 드린 바대로 모든 수업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이나 과제물들은 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됩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연락처가 있고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저 연구실 전화번호고요. 뒤에 있는 건 이제 핸드폰 전화번호.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의 그 주소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와 같은 토기 화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업 게시판이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과목이 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과학기관 705호, 705-1, 705-1은 대학원생들이 쓰는 방인데 그 문이 그거밖에 안 열려요. 705 보시는 분은 잠궈놔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책장으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705-1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국건축사랑 이게 지금 옛날 거를 제가 캡처해 놔가지고 그런데 여기 한국건축사랑 2011년도 1학기 학부 수업한 수업 게시판 해가지고 한국건축사라는 게 이렇게 뜹니다. 그럼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과제물들이 뜨게 돼 있죠. 공지사항이라든지 수업했던 강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참고 자료, 무슨 전시회 이런 거 안내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요청할 자료가 있거나 뭐 의문난 사항들이 있으면은 바로 이 홈페이지에 있는 그 수업 게시판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어서 그 고건축에 대한 문헌 자료들이 전통 건축에 대한 문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를 하려면 뭔가 대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건축에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실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상량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량문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배들보를 올리면서 쓴 글로 집이 들어선 설을 설명하고 연건 내력과 추론의 내용들을 적은 기록들이 집을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알면은 이 집이 언제 지어졌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건축에서는 한국 건축 역사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한 것이 건물의 건축 연대입니다. 이 집이 도대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건물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기록들은 굉장히 잘 남겼는데 조선왕조실록도 남기고 뭐 승정원 일기도 있고 뭐 왕조실록 같은 거에 뭐 버금가는 많은 그런 자료들이 우리나라에 축적이 되어 있는데 정작 건축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다룬 기록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건축 역사를 이제 복원하는데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량문은 특히 중요한 게 그 집을 왜 지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죠. 그리고 언제 지었다는 상량식을 언제 했다는 것이 반드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기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한 문서라는 뜻이죠. 사찰의 사적기, 궁궐이나 사찰 건물의 중수기, 왜 이 건물을 이제 중수했는지, 뭐 정자를 지은 내력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집을 지은 뭐 옛날에는 건축가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 건축가나 뭐 시공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저 글을 쓴 사람들은 전부 이 문인들이에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상류계층들이고 이런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죠. 일단 뭐 시체로 시같이 쓴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미사여구 같은 걸 동원해 가지고 쓴다든지. 그래서 건물의 실제적인 내용을 아는 것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서 같은 게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부재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직접 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량문이나 기문 같은 거는 후대 사람들이 베껴서 다시 쓸 수도 있고 빼서 버렸다가
다시 고쳐서 넣을 수도 있고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 묵서 같은 경우는 부두에다 직접 쓴 거니까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붓으로 한번 먹물을 써보면은 지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내력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판.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뭐 이름판이 하나씩 붙어 있죠. 뭐 창덕궁에 가면은 무슨 뭐 대조전이다.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경복궁에 가면 교태전이다. 이런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편액이라든지 또는 현판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이제 편액이죠. 그런 걸 보면은 그 글귀를 보면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우리가 교태전이다. 교태전이라는 것은 왜 교태전이 됐을까? 이 교태라는 게 음양의 어떤 만남을 갖다 뜻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금님과 왕비가 아기를 왕자를 생산하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태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편액을 보면은 그 건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집을 지었고 또 주변의 풍경이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간접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옛날 사람들은 불이 나면은 불을 끄려고도 했지만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저 편액입니다. 편액이 불타지 않도록 그걸 끌고 내려오는 거.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그 왜군들이 막 공격을 했는데 불이 나니까는 편액을 들고 막 도망갔다가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저런 어떤 그 명찰, 이름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관한 기록으로도 중요한 것은 영건의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건물 짓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쓴 그런 책이에요. 글과 그림이 같이 남아있는 거죠.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원의 성곽을 축소할 때 만든 화성성곽의궤라고 하는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대략 이런 자료들이 또 있고요.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지금 얘기했던 승량문이라든지 기문이라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단이라 좋은 집 같은 경우는 기단에 싸가지고 이제 오다든지 아주 명필가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 글을 써서 이제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보면 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화재가 옛날 건물들은 불이 많이 나니까 아마 여러분 지난번에 남대문 화재 나는 걸 한번 봤을 겁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이제 불에 붙으면은 타버리죠. 그런 걸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화재 시설들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으니까 건물에 이제 이런 거를 써서 넣어가지고 화재를 예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건 물숫자인데 용자로다가 만든 겁니다. 용자를 붙여가지고 수천자를 써가지고 물숫자를 만든 거예요. 용은 또 물과 관계가 있으니까 불을 또 잡아먹고 뭐 이런 거니까는 이런 거를 넣는다든지 저기 보면 물숫자를 갖다 육각형에다 써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궁궐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종의 좀 부적이죠. 심리적인 안전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관련 자료로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이해하는데 한편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편에 건물에 이제 이런 이름들을 붙인단 말이죠. 이름들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는 편에 또는 현판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저렇게 이제 건물에 이름을 써놓은 것은 우리가 편액이라고 하는 게 맞죠. 편액이라고 이마에다가 이제 뭐 액을 이마라는 건 액이라는 건 이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글씨를 써서 걸었다는 거고 현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편이라는 것은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액이나 또는 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뭐 글씨를 써가지고 달아놨어요. 그런 것을 전부 합쳐서 이제 현판이라고 합니다.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기둥에다가 걸어놓은 것을 우리는 또 다시 얘기해서 주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둥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 저런 거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건축에 대한 내력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애련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자인데 애련정에 보면은 저렇게 8개의 주련을 갖다 써놨습니다. 그 글을 갖다 해설을 하는 건데 비맞은 잎사귀에는 진주가 흩어지고 맑은 곳은 화장한 뺨처럼 하나도다. 정자는 석가열의 자리와 가깝고 연못은 태울 줄을 받아들였네. 꽃을 사랑하며
군자라 이끌고 거국의 수명을 임금께 바치네. 푸른 대공으로 어주를 바치니 노을빛 비단꽃은 천향을 발산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련정이라고 하는 곳의 앞에는 연꽃이 이렇게 가득 피어서 그 꽃향기가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 정자는 그 앞에 있는 그 연꽃도 감상을 하고 주변의 경치도 보고 이 자리는 숲가이래처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대개 이런 이제 그 글씨들이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걸 통해서 그 건물에 지은 의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데가 대부분 이제 아파트란 말이에요. 아파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집만 해도 아파트인데 저희 집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현대아파트는 강남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경상도 전라도 다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집 아파트 이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자기들 이름을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시에서 따온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경치를 가져다가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집을 좀 더 상징화해서 한층 높이는 뭐 이런 어떤 것을 했는데 지금은 뭐 시공회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알지도 못하는 영어 같은 거로 해서 뭐 성도 없는데 무슨 캐슬이라고 이렇게 막 붙인다든지 이런 거로 지금 다 돼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집을 다시 설계를 할 테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주택 같은 것도 되겠죠. 그럼 그 사람 주택을 지어줄 때는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취향과 이런 걸 따서 이제 그 집의 이름을 뭐 이렇게 풀어주면은 건축가로서도 호감을 사고 그런 다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더 호감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더 수업 시간에 더 심화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의궤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었어요. 그 의궤라고 하는 책자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화성성역 의궤라고 하는 책자예요. 그 내용은 이렇게 글씨가 있고 밑에처럼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도면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의궤에는 항상 글과 그림이 같이 있어요. 특히 수원 화성성역 의궤 같은 것은 건축에 대한 그 자료를 굉장히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저 그림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완성된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건 완성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분해도입니다. 부품으로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조립하면 오른쪽에 되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이제 책자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은 이런 책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되고 사라졌던 것을 이 책자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70년대부터 복원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축사 연구에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또 어떤 부재를 썼는지 시수는 어떠했는지 이런 사실들을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듯이 저쪽에 보면 장암문 외도라고 해서 장암문의 바깥쪽을 이제 그리는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그리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좀 약간 투시도법도 약간 가미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지금 그리는 도면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건축 도면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건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건축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서는 몇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조선 왕조실록이죠. 이건 세계문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 그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고. 이게 이 안에 건물 안에다가 이 책자들을 이제 보관해서 화재를 이렇게 전란이라는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전국에 몇 개의 그 사고를 갖다 건설해서 운영을 했었죠. 이 안에는 건축물을 짓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특히 궁궐, 관에서 주도했던 이런 건축에 대한 그 단편적인 기록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한국 건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비변사 등록, 의정부 등록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비변사라고 하는 기관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간혹 건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공부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한자죠. 한자 공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자 공부도 지금은 두 가지로 병행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리키는 이제 한자가 있고 또 대만에서 가리키는 한자가 있죠. 중국에서 가리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자체라고 해서 약자죠. 축약해서 쓰는 그런 한자이고 대만은 이제 정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옛날 책은 다 이 정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배운 사람은 이거를 못 읽죠. 제가 이제 중국에서 공부할 때는 다 이걸 썼는데 그 사람들 젊은 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옛날 책을 이렇게 보면은 잘 못 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면은 이걸 하고 이걸 나중에 이제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기록 문화遗産들이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일성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일기죠. 매일매일. 아마도 이 내용이 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실록 같은 경우는 한번 글을 초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서 빼고 넣고 하는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옆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써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사실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이제 그 건축을 연구하는 특히 조선시대의 중기 이후의 건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책을 자유자재로 보면은 많은 연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던 곳 중에 하나가 이런 책들을 보관했던 곳이 이제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앞서가 규장각도 있고, 여기 보면은 강화도에 그 행궁터에 이제 외규장각이라는 게 있었죠. 이 외규장각에 있는 도서들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침입을 했을 때 다 싣고 갔죠. 지금 일부가 이제 반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그 행궁 안에다가 규장각 건물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당시에 이제 그 그림,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놓았던 규장각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복원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복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또 하나는 저렇게 이제 골라서 없어진 건물들을 저런 간접 자료들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복원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해서 원래 있었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건축 역사학이 공부를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가야 될 규장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보고 싶으면은 규장각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규장각은 어디 있냐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서울 안에 있죠. 멀리 가 있지 않고 멀리 가 있어. 멀리가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규장각은 뭐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버스 타고 들어와서 공관 앞에서 내려가지고 조금만 바로 내려오면 바로 규장각이 있습니다. 이건 규장각 옛날 그 홈페이지고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이런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규장각의 최신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규장각은 원래 나라에서 운영을 하던 건데 이 책자 같은 거를 전체를 다 이제 서울대학교로 옮기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학연구원을 그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이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대강 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원문 검색 같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규장각은 원래 뭐 서울대학교 이런 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창덕궁 안에 있었습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저게 이제 규장각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답사를 이제 앞으로 갈 텐데 저기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중심 건물 2층으로 된 두각 건물이 바로 규장각이 있던 곳입니다. 내각이라고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정조대왕이 즉위한 1776년 권례에다가 궁궐 안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역대 국왕의 신필의 서화, 보명, 유교, 그다음에 선보, 그다음에 뭐 보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관리를 하던 그런 곳이죠. 일종의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던 뭐 서보,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규장각은 학문의 산실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 안에 지금 지어진 규장각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그 옛날 거를 본따서 위에는 한옥 지붕도 있고 뭐 기둥 같은 것도 이제 옛날 모습을 조금 본따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규장각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슬라브로 지으면 안 되는 건지, 유리를 주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어떤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현재 규장각의 모습은 저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제 가서 그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도 듣고 할 텐데, 이게 이제 규장각 학사지 서라고 해가지고 규장각을 이제 관리하던 곳의 그 탄핵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지금 규장각 안에 현재 그 전시장 안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장 안에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부분 서고가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하는 곳이 있고, 전시실은 뭐 1층 정도가 있습니다. 2층에 가면은 열람실과 이제 자료를 갖다 보는 마이크로 필름 같은 거를 보는 그런 장소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건축 역사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여기를 갈 일이 없죠. 평생에도 뭐 죽을 때까지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규장각이라는 데가 이런 곳이구나 한번 가서 보고, 이와 이제 더불어서 한 번 더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가 장서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장서각은 멀어요. 성남에 있어요. 이 성남에도 역시 옛날 이 장서각에도 국가에서 관리하던 많은 책자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그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시설이 좀 잘 되어 가지고 볼 수 있는 책들 같은 것도 지금 진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각과 규장각은 우리나라의 옛날 책을 보관하고 있는 양대 도서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규장각 내부는 뭐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나중에 가셔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2006년도 2학기 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가서 마지막 나올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벽품 같은 것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독사청이나 이런 데서만 봤던 대동여 지도를 실물 사이즈로 걸어놨어요. 그 복사를 해가지고 실제 사이즈가 뭐 이 방 한 절반만 하죠. 그걸 실제로 걸어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규장각이 원래 있었던 창덕궁의 모형이라든지 뭐 등등의 것을 잠깐 보고,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안에 가는 김에 맹플러스가 설계한 미술관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간을 내서 보면은 그 오후 시간을 유익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사에 좀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이미 공모는 어저께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오늘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여줄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끝에다 이제 이 사진을 넣은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글씨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맨 오른쪽에 목숨 숫자가 있고, 가운데 행복할 숫자가 있고, 저쪽에 기쁘지 자가 쌍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뭐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인데, 지금 이제 이런 수업들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간에 어떤 일정한 커리큘럼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왕에 할 거면은 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좋지, 뭐 마지못해서 그냥 뭐 하는 거 힘들어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기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을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손을 끊고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나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면 안 된다. 후회하는 순간에 그것은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옳지, 후회는 하면 할수록 손해잖아요. 시간만 가고 몸만 힘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을 있다면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즐겁게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길을 이어서 간단한 자료를 한두 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홈페이지를 잠깐 켜가지고 이런 거를 봤는데, 여기도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원래 이걸 제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는 거는 한 1900년부터 2000년도까지 한국 건축 역사 문헌 목록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안에 보면은
한국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그 참고문헌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 사료편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사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삼국이사라든지 좀 아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하고 그거에 대한 해제가 있어요.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중요한 기본 서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고려사라든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제를 해놨고요. 여기 아까 봤던 일성록 같은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승정원 일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한중록 뭐 이런 것 일기 같은 거, 개축일기라든지 이런 데 이제 건축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 건축 공부하면서 좀 알아둬야 될 어떤 기본적인 이제 사상서들이 있죠. 물론 우리는 중국의 이동문화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서삼경에 대한 책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되는 책들에 대해서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과 의례.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예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행동것이나 이런 것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공자가 한 얘기도 급기공례다, 예로다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듯이 이런 어떤 예기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 국조의례는 국가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길, 흉, 가, 빈, 군례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건데 여기에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리서들이 있습니다. 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은 일종의 지역의 문화 같은 거를 갖다 이제 써놓은 거죠. 지방의 어떤 뭐 풍물이나 습관, 뭐 사람들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 그다음에 옛날의 고지도, 그다음에 풍수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또 건축하고 관련된 책들이 있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역시 해제와 더불어서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어떤 그 유형의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도시에 대한 거, 주거에 대한 거, 사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건 및 도시. 연건이라는 건 집을 짓는 거죠. 건축 활동을 하는 것이고, 도시에 대한 책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책들, 그 실학자들이 쓴 뭐 임원경제지 같은 거라든지 양화소록 같은 것은 꽃을 갖다 다루는 그런 책이죠. 옛날 사람들이 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이런 책들은 이제 번역판도 나와 있죠. 뭐 이런 오주연 장전상구 같은 책이라든지 열려실기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책들에 대한 것들이 기타 부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놓은 것이 뭐냐면 한국 건축 역사 일반 참고 문헌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 건축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간행된 모든 책자들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논문들도 수록을 해놨어요. 학위 논문 같은 거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걸 또 구별을 해놨습니다. 불교 건축에 관련된 거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뭐 유교 건축에 대해서는 단행본이 어떤 게 있고, 박사학위 논문은 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회에는 어떤 논문들을 수록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 이번에 뭐 어떤 궁궐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어떤 책이 있는가,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참고가 찾아볼 수 있는 책들에 대한 리스트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잠깐만 이걸 보면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국 건축 역사와 관련된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도 저게 있지만 여기에 따로 또 별도로 해놨어요. 박물관과 도서관은 어떤 게 있고, 학회는 어떤 게 있고, 연구소는
어떤 곳에 들어가면 어떤 자료들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술적으로 참고할 만한 그런 DB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부분 해가지고 사진 같은 거는 어떻게 수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까지의 상황이에요. 이 이후에 더 많이 증가가 됐거나 아마 없어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럴 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다 설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그 시공 현장을 가서 이제 뭐 건설회사를 가든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이런 전통 건축 쪽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취업의 길을 간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통 건축과 관련된 업체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통 건축을 가장 많이 다루는 건설회사는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입니다. 삼부토건이 제일 오래됐고 이쪽 분야에서는 중요한 건물들이 그리고 경주의 뭐 호텔 같은 거 나궁이라는 호텔도 여기서 설계 시공을 했었고 그래서 굵직한 건물들을 이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다 돼 있고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전통 건축을 설계하는 회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면허가 있는 사람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건축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전통 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실무 시험이 따로 있어요. 실축 설계 기술자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사가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이제 보통 한 명 정도 뽑거나 아니면 한 3년에 한 명, 어떤 때는 또 뭐 한 4년에 한 명 뽑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2명을 뽑았어요. 굉장히 그 면허를 받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현대건축도 할 수가 있고, 전통건축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건물들도 자기가 보수 설계를 한다든지 실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설계 사무실들이 지금 전국에 한 4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40개 정도가 있고 조경 쪽에는 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 과학을 하는 쪽은 이런 데가 있고 뭐 식물과 관계된 거는 또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밖에 없어서 아직은 이 건축 전통 건축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무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향후에 5년 이제 졸업을 하고 나갈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계속 설계를 할 거냐, 아니면 전통 건축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시공회사로 갈 거냐 할 때 하나의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락처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다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서 새롭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2000년도 상황으로만 드린다면은 이런 정도의 지금 업체들이 전통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이후의 것들이에요. 이 이후의 것들은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목록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 2008년도까지는 엑셀 데이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학위 논문이라든지 단행본이라든지 그냥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엑셀 데이터화 시켜서 사람들, 뭐 저자들, 내용들,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9년, 8년 정도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물론 여기에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하죠. 약간 들어가 있어서 섞여 있는 부분도 있긴 하는데 요 뒤에 2008년도 이후 거는 이제 최근에 자기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여기가 올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통 건축을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를 찾는 거는 뭐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거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처음 입학하면은 저희 연구실에 오면은 처음에 하는 작업이 이제 이 작업입니다. 1년치 그 전에 1년치의
어떤 역사 쪽에서 나왔던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해에 만든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의 작업에 걸쳐서 학생들이 완성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필요한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취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그런 내용이고요. 하나 끝으로 더 얘기를 드린다면은 뭐 자꾸 끝이라고 해도 안 끝나서 좀 미안한데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 홈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에 가면은 이렇게 사진 자료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도 물론 여기 있는 자료들은 다 이제 전통 건축에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또 좀 더 시간이 늦어진다면은 뭐 근대 시대 1945년 이전 정도까지는 여기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 일본, 기타 해가지고 세 나라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대부분의 사진들은 이 안에 있는 거를 제가 발췌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진들은 뭐 물론 대부분 다 제가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헌 자료실에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클릭하면 이렇게 일제시대 때 조선극장이라는 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 난 기사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놨다든지 여기서도 흥미로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자료에서는 도면들이죠. 말 그대로 도면화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대만을 갔다 왔는데 이 대만대학교 뭐 캠퍼스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도면에서는 이런 도면 자료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뭐 성물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과제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딱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철저가 된 상태입니다. 더 자료가 데이터가 더 올라가 있지 않은데 이 홈페이지 만들었을 당시 학생들 과제를 낸게 뭐였냐면 전통 건축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제를 냈었어요. 조별로 만들어서. 지금 맨 앞에 한교 건축 한 게 2등한 그런 건데 그 이후에는 이 자료실을 활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 이 수업 시간에 뭐 사진을 더 큰 거를 보고 싶다든지 할 때는 이 사진 자료실에 들어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대부분의 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용할 때 어디서 가져다 썼다는 것 정도 하나만 연구를 해주면은 쓰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전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전통 건축을 이해하는데 좀 더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때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도 여기다 대부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면은 인접 나라들의 어떤 그 상황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뭐 불가능하다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중일 세 나라의 자료들, 뭐 자녀들의 상황들, 역사의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재 올라져 있는 자료의 숫자가 아마 사진 자료들이 한 6만 건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만한 것들, 찾고 싶은 것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 또 같이 올려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공부하는 데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자료를 다 공개를 하느냐? 저희 학생들도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서 찍어온 사진, 힘들게 찍은 사진들을 왜 손쉽게 남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료가 중요해서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해서 서로 다른 시점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 자료가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자료의 소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료의 활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면 참고문헌을 나만 혼자 보고 뭐 하고 나 혼자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토론을 해가면서 그 자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료도 공개를 하고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이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엑셀 데이터 같은 것도 손쉽게 공개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취지에 부응해서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좀 원래 짧게 수업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 상황이죠.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오늘 저희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한국건축사의 전반적인 그 수업의 진행 상황, 그리고 또 강의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 또 과제물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그런 자료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봄이고 아마 다음 주면 날씨가 풀릴 것 같은데 가벼운 마음으로 관악산에 산책을 등산을 갈 수도 있으니까 관악산에 가서 그 산의 정기도 좀 마시고 또 옛날 책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도 구경을 하고 현대건축도 한번 보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 건축과 학생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공간에서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시간을 내서 본다면은 다음 주 답사가 여러분들한테는 유익한 것이 될 것이고 단순히 강아지나 개들이 끌려다니듯이 이렇게 가는 거라면은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고 앞서도 얘기한 대로 이왕에 선택한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공부에 매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빨리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취소를 하고 나중에 하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선택이지만 그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나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자료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